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본 컨텐츠는 실화를 재구성하여 인물과 대본이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마침표 1996년 10월 2일 서울 강남구 잠원동에 위치한 최고급 빌라 골든 하이트 1201호. 가을비가 스산하게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거실의 대형 샹들리에는 차가운 빛을 흩뿌렸고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에는 빗방울이 부딪히는 그림자만이 일렁였다. 아버지, 어머니, 계세요.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장남 문대연, 45의 목소리가 텅 빈 집안을 맴돌다 허공으로 흩어졌다. 뒤따라 들어온 차남이연, 42과 막내딸 지연, 39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역력했다. 집안은 기괴할 정도로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주방 식탁 위에는 뚝배기에 담긴 된장찌개가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2개의 밥그릇 위에는 뚜껑이 덮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식사를 하려다 아주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은 풍경이었다. 침실의 이부자리는 칼같이 각이 잡혀 있었고 화장대 위에 스킨 로션 뚜껑도 굳게 닫혀 있었다. 가장 귀한 것은 현관이었다. 문학봉 74과 지순자 71 부부가 평소 목숨처럼 아끼며 매일 아침 한강변을 걸을 때 신던 낡은 독일제 산책용 운동화 그리고 외출할 때 신는 구두들이 신발장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신발이 다 여기 있는데 맨발로 나가셨다는 거야. 지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도 혀를 내둘렀다. 강제 침입의 흔적은 없었다. 혈흔도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다. 마치 두 노인이 공기 중으로 완벽하게 산화되어 버린 것 같았다. 단 하나, 안방 벽장 뒤에 숨겨져 있던 대형 비밀 금고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수백억 원대 부동산의 등기권리증과 유언장만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그날 저녁, 세 남매는 9시 뉴스에 나란히 앉았다. 대연은 안경을 벗고 눈시울을 붉히며 카메라를 향해 울먹였다. 저희 부모님을 찾아만 주신다면 전 재산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발 무사히만 돌아오시게 해주십시오. 전 국민이 효자의사 아들의 눈물에 함께 슬퍼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다.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진 대연의 손이 슬픔이 아닌 어떤 기괴한 환희와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강남 200억대 자산가 노부부는 세상에서 완벽하게 증발했다. 제1장 30년 만의 편지 2026년 봄 강남경찰서 미제사건 전담팀 회의실 매캐한 담배 냄새 대신 짙은 원두커피 향이 감도는 그곳에서 백발이 성성해진 강진혁 58 팀장은 책상 위에 놓인 누런 서류 봉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팀장님, 1996년 잠원동 노부부 증발 사건 기억하십니까? 후배 형사 김태민이 건넨 서류 봉투의 겉면에는 붉은색 도장으로 별표 쉼표 별표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다. 문학봉 명감 사건? 강남 한복판에서 유령처럼 사라진 그 양반들 말이지. 30년이 다 돼가는 사건을 갑자기 왜 들춰? 어제 명동에 있는 한국은행 본점 지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990년대부터 초우량 고객들만 쓰던 빕 지하 대여 금고를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장기 미사용 금고들을 법적 절차 밟아서 강제 개방했거든요. 마침표. 김태민은 지퍼백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 안에는 소형 카세트 테이프 하나와 테두리가 바스러진 낡은 편지 봉투가 들어있었다. 127번 금고. 명의자는 문학봉이었습니다. 실종되기 정확히 3일 전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이 물건들을 넣고 선불로 30년치 보관료를 현금으로 지불했답니다. 금고 안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이 2개뿐. 강진혁이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그는 라텍스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었다. 만년필로 꾹꾹 눌러 쓴 잉크는 30년의 세월 탓에 옅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지만 필체에 담긴 분노와 공포는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나 문학봉은 제정신으로 이 글을 남긴다. 만약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거나 심장마비 같은 사고로 죽게 된다면 절대 자연사가 아님을 밝힌다. 내 자식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그 짐승 같은 것들은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내 뜻을 알고 눈이 뒤집혔다. 어젯밤 큰애 대연이 노민의 서재문 밖에서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약을 써서라도 도장을 찍게 해야 한다고 하더구나. 경찰관이여,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내 세 자식을 조사해라. 살인귀들이다. 회의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강진혁은 시선을 돌려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바라봤다. 테이프 내용은 확인해봤나? 예.
보건팀에서 디지털로 변환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김태민이 노트북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거친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늙고 쇠약하지만 뼈에 사무친 원한이 담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연아. 마침표 지연아. 너희가 결국 내 목에 수건을 감는구나. 유산 때문이냐? 그래, 가져가라. 하지만 똑똑히 알아둬라. 너희가 가져가는 건 돈이 아니라 내 부모의 피다. 이 돈을 다 쓰고 너희가 괴물이 되었을 때 진실이 너희를 지옥으로 끌고 갈 마침표. 강진혁은 마른 세수를 했다. 30년 동안 완벽한 범죄라 불렸던 사건의 실체가 차가운 금고 속에서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제2장 탐욕의 레시피 1996년 9월 실종 7일 전 건배 청담동의 최고급 프라이빗 일식당 최고급 참치 뱃살이 담긴 접시 위로 3개의 크리스탈 잔이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부딪혔다. 장남 대연, 차남 이연, 막내 지연이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음 주 수요일에 변호사를 불러서 재단 설립 서류에 최종 도장을 찍으신다고. 증권사 임원인 이연이 차가운 사케를 단숨에 들이켜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주식시장의 폭락을 지켜보는 사냥꾼처럼 냉혹했다. 대연이 젓가락으로 붉은 참치살을 집어들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200억이다. 강남 빌딩 2채에 가평 별장, 그리고 현금성 자산까지. 그걸 생면부지 노임네들 밥 퍼주는데 다 쓰시겠단다. 자식들은 평생 자기 밑에서 개처럼 일만 시켜놓고. 오빠, 아버지가 노망이 나신 거 아니야? 금치산자 신청을 해보자. 내가 아는 판사한테 찔러볼게. 지연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녀는 최근 무리하게 확장한 수입 가구 사업으로 수십억의 빚을 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유산은 그녀에게 동아줄을 넘어선 생명줄이었다. 대연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금치산자 판정이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줄 알아? 그리고 아버지는 정신이 지나치게 멀쩡하셔. 건강검진 결과도 40대보다 좋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어. 그럼 어쩌자 하는 거야? 그냥 눈뜨고 200억을 뺏겨? 이연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대연은 천천히 참치살을 입에 넣고 씹었다. 피비린내와 고소함이 혀끝에 맴돌았다. 그래서 말인데, 부모님이 잠시 긴 여행을 떠나시면 어떨까에? 이연과 지연의 움직임이 멈췄다. 루만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마침표. 오빠, 지금 마침표. 대연은 냅킨으로 이빨을 우아하게 닦아내며 말을 이었다. 지연아, 내 남편이 가평에 집담한 요양원 건물 있지? 지금 부도 나서 인부들도 다 철수하고 비어 있다며? 거기로 모시자.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만 아주 조용히. 납치하자는 거야? 그러다 아버지가 완강하게 버티시면? 경찰에라도 신고하시면 우리 다 끝장이야. 이연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반문했다. 대연의 눈빛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러니까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지. 나는 의사다. 아버지 평소 드시는 혈압약에 수면 유도제를 조금 섞는 건 일도 아니야. 두 분 다 주무실 때 이연이 내가 운전하고 지연이 내 남편이 CCTV를 돌려. 우리는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어. 아버지가 늙고 멍청해져서 우리 권리를 빼앗으려는 것뿐이야. 탐욕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마취제였다. 200억이라는 숫자는 세 남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도덕의 끈마저 무참히 끊어버렸다. 그들은 그날 밤 자신들을 낳고 길러준 부모를 도살장으로 끌고 갈 완벽하고도 끔찍한 레시피를 완성했. 제3장 금이 간 알리바이 2026년 4월 강진혁 팀장은 서울의 최고급 종합병원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7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롭고 꼿꼿한 인상을 가진 병원장 문대현이 책상 너머에서 강진혁을 맞이했다. 경찰에서 웬일이십니까? 병원 쪽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대현이 거만한 태도로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물었다. 원장님 개인적인 일로 찾아왔습니다. 1996년 부모님 실종 사건 말입니다. 대현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지만 그는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 끔찍한 기억을 다시 꺼내시는군요. 공소시효도 한참 전에 끝난 사건 아닙니까?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당시 법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났죠. 그런데 마침표. 강진혁은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대연의 책상 위로 툭 던졌다.
1996년 실종 당일 빌라 현관에 나란히 놓여있던 노부부의 외출용 구두와 낡은 운동화가 찍힌 현장 사진이었다. 저희가 30년 전 수사 기록을 전부 디지털로 복원하면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원장님, 아버님이 평소에 신으시던 낡은 독일제 운동화 기억하십니까? 발에 무좀이 심하셔서 꼭 그 신발만 고집하셨다죠. 대연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당시 원장님과 동생분들은 부모님이 자발적으로 집을 나가셨을 거라고 진술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외출용 신발이 전부 남아있었죠. 당시 경찰은 노부부가 충동적으로 슬리퍼만 신고 나갔을 거라 추정했습니다. 강진혁은 상체를 책상 쪽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깔았다. 그런데 CCTV 영상을 최신 AI 기술로 화질을 개선해서 복원해보니 두 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실 때 아버님의 발에는 실내용 슬리퍼가 아니라 분홍색 여성용 수면 양말이 신겨져 있더군요. 대연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의식이 있는 70대 남자가 외출을 하면서 아내의 분홍색 수면 양말을 신고 나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누군가 의식을 잃은 아버님을 급하게 들쳐 업고 나가다가 맨발인 것을 감추기 위해 눈에 띄는 양말을 아무거나 주워 신긴 것처럼 말입니다. 소설을 쓰시는군요, 강 팀장님. 그날 저는 병원 당직이었습니다. 간호사들도 다 증언했던 일이고요. 대연이 코웃음을 쳤다. 강진혁이 서늘하게 웃었다. 예, 알리바이는 완벽했죠. 그런데 원장님, 한국은행 대여금고 127번을 아십니까? 쨍그랑 느낌표. 대연이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다. 짙은 갈색 커피가 하얀 카펫을 피처럼 붉게 물들였다. 아버님이 참 꼼꼼하신 분이더군요. 본인이 죽을 걸 알고 미리 유언과 녹음 테이프를 남겨두셨습니다. 목에 수건이 감기는 그 순간까지 모든 소리가 녹음되어 있더군요. 강진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공소시효요? 단순 살인이나 시체 유기는 끝났을지 몰라도 아버님의 재산을 노리고 문서를 위조한 흔적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여론의 재판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조만간 서로에서 뵙겠습니다. 원장, 마침표. 강진혁이 병원장실을 나선 직후 대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단축번호 2번. 동생 이연이었다. 이연아. 경찰이 금고를 열었다. 테이프를 찾았대. 가평 별장. 그 지하실? 확실하게 공구리 친 거 맞지? 수화기 너머로 대답 대신 거친 숨소리만 들려오고 있었다. 30년간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탐욕의 모래성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부서져 내리기 시작하는 소리였다. 제4장, 가평의 무덤, 2026년 5월. 대연형, 미쳤어? 왜 그 전화를 일반 라인으로 해? 여의도의 고급 펜트하우스. 차남 이연의 목소리가 소화기를 뚫고 나올 듯 울부짖었다. 증권가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리는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한 마리 들쥐에 불과했다. 경찰이 도청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별장 지하실은 완벽해. 지안이 남편이 직접 시멘트 배 앞에서 공구리 쳤고 그 위에 이탈리아산 최고급 붉은색 카펫까지 덮어 씌웠다고. 30년이나 지났어. 뼈도 다 사갔을 거란 말이야. 하지만 이연의 바람과 달리 강진혁 팀장의 수사망은 이미 그들의 숨통을 쥐고 있었다. 대연의 병원장실에 도청 장치는 없었지만 강진혁은 이미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세 남매의 모든 통화 기록을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있었다. 가평 별장, 공구리, 지하실. 그 세 단어면 충분했다. 다음 날 새벽 5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의 깊은 산속. 1996년 인프 직전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30년간 흉물로 방치된 에덴 요양원 폐건물에 수십 대의 경찰차와 과학수사대 버스가 들이닥쳤다. 안개 낀 산속의 폐건물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다. 강진혁은 지표 투과 레이더, 지피아, 장비를 든 감식팀원들과 함께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보일러실로 향했다. 팀장님, 여기입니다. 바닥 중앙 부분에 콘크리트 밀도가 다른 곳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중에 바닥의 일부를 파내고 다시 시멘트를 부은 흔적입니다. 깨부셔. 강진혁이 짧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육중한 해머드릴이 30년 묵은 콘크리트 바닥을 찢어발기기 시작했다. 회색 먼지가 피어오르고 날카로운 소음이 지하실을 가득 채웠다. 1미터쯤 파내려갔을 때 감식팀장의 손짓에 드릴이 멈췄다. 조심스럽게 흙과 콘크리트 파편을 걷어내자 기괴하게 썩어 문드러진 붉은색 실크 카펫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연이 수입 가구점을 운영하며 빼돌렸던 전국에 단 10장밖에 수입되지 않은 한정판 카펫이었다. 카펫을 찢어내자 짙은 흙냄새와 함께 오랫동안 갇혀있던 죽음의 악취가 훅 끼쳐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부의 백골이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아내 지순자의 백골은 남편 문학봉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고 남편의 뼈대 위로는 낡아 빠진 수건 하나가 목뼈, 경추를 강하게 조르고 있는 형태로 남아있었다. 수건의 매듭은 30년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은 채 아들이 아버지를 교살한 그날의 끔찍한 악력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문학봉, 지순자 씨입니다. 강진혁은 백골을 향해 짧게 묵념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진실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제5장 테이프의 진실. 그날 밤 1996년 9월 25일 시계 바늘을 다시 1996년으로 되돌린다. 가평 요양원 지하실. 수면제에 취해 잠들었던 노부부가 눈을 뜬 것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였다. 여기가 마침표. 문학봉의 흐릿한 시야를 비비며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팔다리는 밧줄로 느슨하게 묶여 있었다. 그의 앞에는 장남 대연, 차남 의연, 막내 지연이 서늘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버지, 깨셨어요?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다 저희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입니다. 대연이 기부 취소 서류와 인주를 내밀었다.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바로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문학봉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가 평생을 바쳐 끔찍이 아꼈던 자식들이었다. 자신이 입을 옷, 먹을 것을 아껴가며 최고급 과외를 시키고 유학을 보내고 병원과 회사를 차려주었던 피부치들이었다. 마침표 내 놈들이 정녕 미친 개로구나. 문학봉은 끓어오르는 분노에 피를 토하듯 소리쳤다. 옆에서 깨어난 아내 지순자가 공포에 질려 흐느끼기 시작했다. 대연아, 이연아. 왜 이러니? 제발 이러지 마침표. 어머니는 조용히 계세요. 이연이 소리쳤다. 아버지가 200억을 생판 남한테 주겠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문학봉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품속에는 명동은행에 맡기기 위해 전날 밤 녹음해둔 그러나 미처 가져다 놓지 못해 양복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소형 카세트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임을 직감했다. 너희는 이미 짐승이다. 내 돈을 다 줘도 너희의 탐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도장 찍어. 이성을 잃은 이연이 아버지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옆에 굴러다니던 더러운 작업용 수건을 집어들더니 그대로 문학봉의 목에 감고 짐승처럼 조르기 시작했다. 이연아. 안 돼. 지연이 비명을 질렀고 대연이 멈칫했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이연을 말리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곧 살인의 동조였다. 컥. 마침표. 문학봉의 저항이 점점 잦아들었다. 그의 튀어나올 듯한 눈동자는 자신을 죽이는 아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똑똑히 바라보고 있었다. 영감. 안 돼요. 영감.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지순자가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심장마비였다. 의사인 대연이 잠시 움찔하며 다가가려 했으나 이내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어머니가 서서히 숨을 거두는 것을 그저 차갑게 지켜볼 뿐이었다. 10분 뒤 지하실에는 기괴한 정적만이 남았다. 세 남매는 바닥에 나뒹구는 부모의 시신을 바라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들의 손에는 200억의 재산이 쥐어졌지만 영혼은 그 순간 완벽하게 지옥으로 곤두박질쳤다. 제6장 파멸의 교향곡. 2026년 6월. 제가 안 죽였습니다. 이연이 저 미친놈이 혼자 목을 조른 거라고요. 저는 말렸습니다. 강남경찰서 취조실. 최고급 양복을 입은 대연은 이제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침을 튀기며 동생을 탓하고 있었다. 옆방에서는 이연과 지연이 서로를 살인 교사범이라며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25년간 200억의 유산을 굴려 수천억 대의 자산가가 된 그들이었지만 탐욕의 끝은 한없이 추악하고 비참했다. 강진혁 팀장은 그들의 진흙탕 싸움을 투명 유리 너머로 지켜보며 스피커의 볼륨을 올렸다. 복원된 아버지의 녹음 테이프가 경찰서 복도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너희가 가져가는 건 돈이 아니라 내 부모의 피다. 나는 이미 이 대화를 녹음해서 은행에 맡겼다. 너희가 이 돈을 다 쓰고 괴물이 되었을 때 진실이 너희를 지옥으로 끌고 갈 마침표.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발악하던 세 남매는 거짓말처럼 입을 다물었다. 대연은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았고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모혈했다. 아버지가 죽기 직전 남긴 그 저주는 30년의 시간을 넘어 그들의 숨통을 정확히 끊어놓았다. 에필로그,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재판은 싱겁게 끝났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존속살해 사건. 법원은 문대연, 문희연, 문지연 세 남매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소시효 문제는 1996년 당시 문서를 위조해 재산을 탈취한 특수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하며 극복되었다. 그들이 30년간 불려온 수천억 원의 재산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전액 국고로 환수되었고 노부부의 원래 뜻대로 무연고 독거 노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되었다. 2027년 겨울, 강진혁은 용인의 한 낙골당을 찾았다. 양지 바른 곳에 새로 마련된 문학봉, 지순자 부부의 위패 앞에 그는 하얀 국화꽃 2송이를 내려놓았다. 영감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남기신 돈은 영감님 뜻대로 좋은 곳에 잘 쓰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청송교도소 독방.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문대연은 벽을 긁으며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환청에 시달렸다. 30년 전 아버지가 목을 졸리며 내던 그 끔찍한 파열음과 어머니의 흐느낌이 그의 고막을 찢어놓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부를 손에 쥐었었다. 금으로 짠 수의를 입고 왕처럼 죽기를 바랐다. 하지만 망자가 입는 수의에는 돈을 담을 주머니가 없다는 옛말처럼 그가 평생을 바쳐 훔쳐낸 200억은 한 줌의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그에게 남은 것은 죽는 날까지 벗지 못할 푸른색 죄수복과 지옥 같은 죄책감뿐이었다.